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약 한 일주일 동안 미국 자산시장 동향을 우선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3,108에서 이제 끝났는데 예상했던 거니까 포유 환율 연구소 구독자는 뭐 피해자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직전 저점이 3월 14일 아니면 15일일 것 같은데 12,941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저점까지는 이제 여유가 170포인트 정도 남았으니까 뭐 하루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유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에 빅테크 주식들이 영업 실적이 이제 대부분 발표되잖아요. 근데 과연 빅테크 기업 실적이 그 지금 하락한 주가를 되돌릴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시장은 이미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5일자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인버스 투자도 뭐 문제가 없다. 레버리지 2배 정도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인버스 투자자들이 이제 뭐 직전 저점 근처까지 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청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청산을 하는 것이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면 안전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수익률도 그 달성하는 그러니까 수익 관리죠. 수익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은 지금 구독자분 중에 어떤 분이 엔비디아가 그 다음에 AMD 좀 더 빠질 것 같냐라는 얘기를 뭐 하기에 제가 조금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일단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영업 실적은 안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 하면 이제 하락폭이 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기대에 부합된다면 주가가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등의 실마리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정권 전문가들은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원래 연말까지 뭐 주가 못 올라가요. 계속 내리기만 내려야 돼.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더라도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공급망 문제는 전쟁이 끝나도 서방과 그 다음에 러시아 갈등 또 중국과의 갈등 지속될 테니까요. 다만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물가가 조금 안정될 수는 있어요. 그건 또 하반기에는 돼야 돼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반기는 돼야 제대로 기저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또 기저 효과만으로 또 물가 상승이 또 그 다음에 실질소득 감소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평균보다 그 다음에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름값이 대표적이죠. 지난해 평균이 뭐 70이 안 될 테니까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물가 올란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자동차 유지비라든지 또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부분 뭐 지난해 연말이 아니고 원래 지금 1분기까지 지속됐으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금리는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2.9%까지 올라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3.0% 돌파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또 우리가 우려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일단 자산 시장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매수해놨고, 더군다나 추격 매수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 원래 아직까지 경기 불황이 아닌데도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약 한 50% 정도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나마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빅테크고, 다만 현재 주가를 설명할 주가 수준은 아니죠. 주가가 먼저 앞서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정을 받지만은 그런 주식은 오래 기다리도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도 적지 않을 테니까 그런 기업들은 오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위험 관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위험 관리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인버스 투자도 한 번씩 제한하는 것도 그것도 위험 관리의 방법이죠. 더군다나 현물 주식이 보유하고 있다면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고, 또 인버스 투자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 재산을, 그러면 오르는 쪽에 매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량기업 주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버스가 예상대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오르는 쪽에서 위험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문제인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102까지는 상반기 중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속도가 빨라요. 빠른 이유가 이제 금리 상승 속도하고도 관련돼 있고, 물가 상승하고도 관계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로존이나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구성통하죠. 그쪽에서 이제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교환 비율이 환율이라고 했으니까 유럽이 나빠지고 중국이 나빠지고 러시아가 나빠지는 것 자체가 달러 강세 요인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덱스 가격이 5월 중에는 100일을 돌파할 것 같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은 일본 경제 문제가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서 달러당 130 돌파는 가능하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우리나라 문제도 좀 있으니까요. 일본도 일본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외채가 자꾸 증가하니까 그것도 있고,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오르니 달러당 1250원 돌파 역시 인덱스 가격이 102까지만 상승한다면 1250원 돌파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참고로 이제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일본 경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에 공장이 없다든지, 또 일본 통화가 많이 풀렸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현실성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하면 연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본 상장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실업률도 선진국 중에 제일 낮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국가를
몰락한다고 얘기하는 표현이나 아니면 위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가 독일인데 독일이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물가는 일본보다 더 높고, 그럼 일본은 물가는 낮고 1.1% 성장했으니까 독일과 비교하면 아주 건전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은 언급 안 하고 일본이 몰락한다, 일본이 위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일본 엔화 가치 하락 요인도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부동화 표시로 하면 설득력이 있다. 기름값은 일본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유럽도 일본하고 같이 기름을 독일만 하더라도 수입을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일본과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나마 4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라는 거죠. 무역 수지는 독일은 이제 일본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유로존 경제권이라 돼 가지고 유럽이 하나의 경제권이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수출이죠.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 하면 약점인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그 일본 경제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독일 경제보다는 지난해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더 안전하면서 건전하다. 다만 돈이 이제 재테크 측면에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 과정에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두고 일본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분석하고 진단하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나 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의 국제 간 이동에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든 3.5%든 그 수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그 금리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국채 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또 금리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을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고,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그 한 번 환율이 고점을 찍으면, 그러니까 엔 달러 환율이죠.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또 6개월 정도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달러 인덱스 가격이 꺾이는 것도 그렇고 엔 달러 환율이 그 130엔을 돌파를 하면 한 번 더 고점이 있다, 상봉이 있다는 거죠.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시간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일단 130엔을 돌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일본 증시도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함께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월 말 내지는 5월 초까지 아마 시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에서 이제 한 90달러 선에서,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석유를 지금 덤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유가 안정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설 수 있으니까요. 유럽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인도와 중국은 석유 시장에서 큰 손이잖아요. 근데 석유를 러시아 석유입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이제 인도와 중국인데, 그러면
그 중동산 석유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안정 요인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덤핑 수출이. 그렇기 때문에 배럴당 뭐 130달러, 150달러는 뭐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110에서 90달러에서 등락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물가도. 그때가 되면 이제 국채 금리가 안정될 거 아니냐. 그 시기가 언젠지는 지금으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3.0%든 3.5%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수준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그 외환시장의 그 환율 영향 요소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